자, 이제 세 번째 FDA 인허가 전략에 대해서 그 FDA 인허가 규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FDA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는 그 Quality System Regulation과 Regulatory 두 개의 파트로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의료기기를 제일 첫 번째 품목 허가를 그 승인을 진행을 하실 때도 이 퀄리티 시스템 레귤레이션에 해당되는 KGMP 인증을 거치시게 되고요. 이제 다만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제 FDA 진행이 다른 부분은 그 한국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품목 허가를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KGMP 실사를 받고 이제 인증을 받는 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미국 FDA의 경우에는 우선은 그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510K를 승인을 하시면 그 KGMP 인스펙션에 해당되는 FDA의 QSR 인스펙션을 받지 않고도 미국의 시판 승인을 시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FDA 첫 번째 FDA 제품을 처음 시판을 하기 위해서 그 FDA GMP, QSR 인스펙션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다만 미국의 시판을 시작을 하면 FDA에서 이제 그 퀄리티 시스템 인스펙터를 언제든지 한국에 보내서 이 실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 FDA는 Quality System Regulation을 쓰고 있습니다. CFR 파트 이제 820이고요. 그래서 GMP라는 용어는 이제 FDA에서는 의료기기에서는 GMP라는 용어 대신에 Quality System Regulation, QS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GMP라는 용어는 오히려 FDA에서는 이제 드럭을 다룰 때 제약 GMP, CGMP에서 많이 다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KGMP 인스펙션도 3년 주기로 받으시고 ISO 13485 인스펙션도 3년 주기로 갱신을 이제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FDA도 보통 2, 3년 주기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제가 덴버에서 일할 때 FDA에서 그 인스펙션을 나올 때 unannounced audit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unannounced audit을 하게 되면은 보통 3일 정도 시간을 주고 이제 인스펙션을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KGMP 인스펙션도 그 식약처에서 해외 제조소 실사를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 실사 미국 기업들에 대한 GMP 인스펙션을 제가 4번을 받아봤고 또 유럽 이제 ISO 13485 인스펙션도 받았고 FDA QSR 인스펙션도 받았는데 이 FDA가 이게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SO 13485 인스펙션 오면은 이제 인증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워킹 런치도 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FDA에서 인스펙션 올 때는 이제 그냥 다과 이런 그런 스낵류도 이게 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만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물만 준비를 하고 이제 보통 그 제가 ISO 13485 인스펙션을 받을 때는 그 이런 샌드위치를 오더를 해놓은 다음에 같이 이제 점심 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오셨을 때는 이제 또 먼 데서 또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또 식사를 좀 어레인지를 해드렸고 근데 FDA에서 인스펙션이 왔을 때는
그 FDA 이제 인스펙터들이 그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식사 뭐 하는 곳을 그냥 독립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인스펙션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느 게 더 좋다, 낫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아시면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식약처에서 인스펙션을 받으시면 보통은 이제 그 식약처 그 보통 이제 인증기관하고 같이 오시잖아요, 인스펙션이. 그러면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제 심사자분이 그 보통 그 USB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 인스펙션에 참석한 분들 이게 사인하라고 그 프린트헤어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FDA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FDA가 USB를 나한테 줘서 그거 프린트헤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만한 프린터기를 그 이런 가방을 브리프케이스를 이렇게 꺼내더니 그 안에 프린터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뚝뚝뚝 프린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조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만큼 좀 냉철한 차가운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FDA가 오면 미국 기업에도. 예, 그래서 이제 FDA 미국 기업들도 ISO 13485는 뭐 이렇게 이제 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하면은 FDA에서 이제 심사가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덴버에 있을 때 시니어급 VP들이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딱 처음 그 이제 인스펙션 시작할 때는 이제 최고 경영진들에서 이거를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 경영진들이 잘 참석해서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이제 1976년부터 그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6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그 문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들.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은 그 문항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3등급은 승인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3등급의 FDA PMA를 도전하시겠다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2등급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사 비용이고요. 심사 비용을 보시면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는 매출액이 1,100억 정도 이제 이하이면은 스몰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작은 그 FDA 유저 피 심사비를 지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가 3,108달러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기 보시면 9월 30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이게 올라갑니다. FDA가 매년마다 이걸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만 3,108달러. 한 5% 정도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3,200~300달러 정도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디노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어가 제품이 없으면 하실 수 있는 게 디노보입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은 이제 제가 아까 글로벌 기업들과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FDA 승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제 혁신은 이제 잠깐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510K라는 것은 기어가 제품과 사용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디노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 디노보는 이 510K와 PMA의 약간 중간적인 절차입니다. PMA는 3등급이고요. 그러니까 FDA는 이제 많이 현실적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비가 이제 수십만 원이잖아요. 네, 아주 저렴한 비용이죠. 그만큼 이제 국민의 세금이 이제 그
의료기기 제조사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의료기기 FDA 비용을 의료기기 제조사가 너네들이 내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DA가 봤을 때는 510K 심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DA는 약간 장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예. 그러니까 이 심사 서비스를 FDA에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DA가 510K 심사할 때는 이건 항상 우리가 하는 거고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한 이 정도 일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니까 3,000불 받자 이런 거. 근데 이 PMA로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심사가 되는 겁니다. 예, FDA 인력도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지금 9만 불, 30배 차이입니다. 30배 차이. 그만큼 이 2등급과 3등급이 거의 하늘과 땅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식약처의 3등급과 4등급, 2등급과 4등급 차이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 심사의 강도가. 그리고 이제 디노보를 볼 때도 27,000불. 그러니까 디노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뭐 어떤 처지에 있으실지 이제 다르실 수 있는데 FDA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 일단 510K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MA나 디노보는 이제 남이 안 해본 길 가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 대기업 여기 미국 기업들도 제가 지금 14년 동안 일하면서 PMA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PMA 2개 나왔었습니다. 이거 제가 칼디널 헬스에서 일할 때 PMA가 하나가 10몇 년이 걸렸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디노보는 이제 먼저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가는 길은 제일 항상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비즈니스에 적합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디노보를 누가 한번 뚫어 놓으면은 그걸 갖고 510K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개발하시고 있으시면은 분명히 미국 기업도 그거 개발하고 있을 테니까 걔네들하고 박자를 잘 맞춰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디노보를 첫 단추를 꼭 빨리 껴주면은 그걸 가지고 510K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이를 보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임상시험 하고 있구나, 얘네들 디노보 넣구나,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510K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510K를 진행할 때는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들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시고 이제 기여가 제품에 대한 이제 동등성 비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넣으시게 되시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510K를 승인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제 절차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약간 FDA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사용 목적이 같으냐, same이라는 겁니다. same, 같으냐. 같아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같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르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예, 어떻게든. 예, 그냥 같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기업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식품약품안전처나 유럽이나 FDA나 뭐 일본 PMDA나 이 의료기기를 정의를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입니다. Intended use, indications for use. 근데 이제 초창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어. 막 이걸 또 애드하고 저걸 애드하고 했는데 뭐 사용 목적이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사용 목적을 또 한 문장으로 나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용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뉴스에서는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제 경우는 허가받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설계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사용 목적을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을 안 하고 막 이상한 길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고 컨설팅 검토를 해보면은 전혀 안 되는 사용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일단 같아야 된다는 부분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상의 특질이 같으냐 이건데 요거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원재료, 치수, 그 성능,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다른 노인데 그러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세이프티하고 이펙티브니스가 이제 나오는지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이제 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510K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작성을 하실 때 절대로 510K 작성하실 때 이 safe, effective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device is safe, 그다음에 유효성, 성능이 있다, effective 이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유 심사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유 심사도 2등급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FDA는 기본적으로 동등 비교 심사입니다. 이게 이퀴벌런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사지 우리 제품이 안전하냐 성능이 있느냐에 대한 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the subject device is safe and effective 이렇게 막 작성하면은 FDA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지워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safe하고 effective는 단어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언제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쓸 수가 있는 게 언제 쓸 수 있냐면 그 우리 자사 제품하고 그 타사 그러니까 동등 비교하는 제품하고 이 기술상의 특질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다르다고 치시면 raw material이 달라요. 우리 제품은 폴리에설린이고 다른 제품은 폴리프로필린이에요. 그러면 이제 raw material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raw material is different. 어 이제 our device has polyethylene and the other device has polypropylene. 이제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of the difference in the raw materials. 그러니까 원재료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 are not raised.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점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의 새로운 질문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Why? Because 우리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해봤는데 ISO 10993을 공통적으로 충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출발하셔야 되고요. 이제 동일한 사용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임상 시험을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FDA가 토시 하나만 달라도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시험도 또 미국 입장에서 외국에서 하는 임상 시험 인정 안 해줘요. 또 미국에서 하는 임상 시험만 해오라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사용 목적에서 일단 출발을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술상의 특질이 달라지잖아요. 원재료도 다를 것이고 치수도 다를 것이고 성능도 다를 것이고 그러한 다른데 그러면은 그게 다른데 왜 동등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FDA가 인정하는 그 FDA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단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대셔야 돼요. 왜 동등한지. 그 근거가 제가 그 앞단에서 강조드린 시험인 겁니다. 시험, 성능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그걸 내주면은 FDA가 오케이 해줘요. 이게 다른데 우리 자사 제품하고 타사 제품하고 이 부분의 어떤 기술상의 특질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는 거를 피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능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능 시험에서 충족하는 기준을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 are not raised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임상적인 성능 시험으로 동등한 결과를 입증했다라면은 임상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의 새로운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한테 안전하고 사람한테 유효한 건데 새로운 거라는 거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new questions, 새로운 영역, new questions. 그러니까 저희 인허가 진행할 때는 이 new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되죠. 뭐 new라는 단어는 새로운 거라는 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죠. 뭐 신기술이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new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old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new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능 시험이 필요로 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아이솔 0993은 얘네도 아이솔 0993대로 시험했고 우리도 아이솔 0993대로 시험했는데 똑같이 사이로탁시시티, 난 사이로탁식 나오고 똑같이 발열성 시험 난 파이로제닉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absolutely no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 are raised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okay, FDA, I got you.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그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뭐 이거 잘못 쓰고 이거 잘못 쓰고 이거 잘못 써도 FDA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컨설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컨설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양식 잘못 쓸 수도 있죠. 예, 잘못 쓸 수도 있어요. FDA가 이해해줘요. 예, 이거 고쳐라. 그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양식을 잘 써가지고 승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없는 인허가의 길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인허가의 새로운 길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FDA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에요. 컨설턴트 한 명으로 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FDA가 프레임워크잖아요. FDA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 고리.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저는 뭐 테스팅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 어떻게 테스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시는데, 네,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 테스팅이 안 되면요, 절대로 레귤레토리한테 뭐라 하죠? 이건 다 그 R&D의 다 책임이에요. R&D 다 책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때 테스팅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인텐디드 유즈를 한번 리미트를 했어요. 테스팅이 제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 R&D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FDA에서 인텐디드 유즈를 너네 그 테스팅 서포트가 안 되니까 리밋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리밋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뭘 많이 하냐면은 레슨즈 런드라는 걸 합니다. 뭐가 원하는 결과대로 잘 나오지 않으면 레슨즈 런드라는 걸 해갖고 왜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 시험을 안 한 거죠. FDA가 요구하는 시험을 안 한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엔지니어들이 문제였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설계, 이제 그게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비교할 때, 동등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리서럴 액세스 시스인데 이제 이런 그 멸균 의료기기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가 기어가 제품이고 우리 제품이 서브젝트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뭐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뭐 인류 대기업들도 처음부터 인류 대기업은 있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일단 자기 실력을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발 같다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같은 걸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FDA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같은 걸 만들으셔야 돼요. 예. 그냥 뭐 너무 우리 제품은 우수해 그렇게 해갖고 승인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같다고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510K는 그냥 같은 걸 하나 받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같은 걸 받고, 왜냐면 타사 제품하고 비교이거든요. 근데 타사 제품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도 다 항상 쉬운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승인 일단 받고, 그러면은 510K 승인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더 쉬워져요. 자사의 제품을, 우리 제품을 기어가 제품을 프레디케이트로 잡고,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타사 제품이 기어가 제품이겠죠. 근데 우리 거를 승인을 첫 번째 하나 받아두면은 우리 게 이제 기어가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다르다는 거를 이제 두 번째 510K에서 좀 이런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죠. 그래서 초창기 기업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 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기술을 모두 다 총집합해갖고 승인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승인도 안 되고 그냥 투자자들이 인내심 다 잃고 기업이 그 아주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님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 되게 영리하게 오케이. 그렇게 가다가는 끝도 없겠다는 걸 빨리 자각을 하시고 갖게 해가지고 승인 빨리 받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구슬을 꿰어도 이제 서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슬을 꿰어가야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서는 이제 조금 검토하실 수 있는 게 일단 FDA와 지금 MDR도 이제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CEMDR. CEMDR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Material Characterization Test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그 엔드포인트 테스팅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컴패러빌리티 테스팅 또는 바이올로지컬 세이프티 테스팅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준치들이 있어요. 이걸 성적서를 읽어보시면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탁식, 나온 사이로탁식 이런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제 테스트 리저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FDA는 이거는 그러니까 흑백 논리적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FDA는 이제 좀 더 전체적인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제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화학적 분석 시험과 그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이그저스티브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 인체에 접촉되는 그 원재료들을 이렇게 리처블처럼 용출시켜가지고 용출시키는데 어떠한 이제 금속 성분들이 검출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임플란트 되는 제품들, 이식되는 제품들 FDA가 되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는 일단 임플란트 되는 시험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시험 기관들에서 조금 영향이 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 되는 시험들은. 왜냐하면 임플란트 되는 시험들은 이 임플란테이션 스터디 잘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숄텀 테스팅이고요. 그러니까 인체 접촉이 24시간 이하인 제품들이 지금 여기까지 시험입니다. 세포 독성, 그 감작성, 피내 반응, 전신 독성, 발열성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숄텀 디바이스들에 적용되는 거고 이제 24시간 그다음에 연구 그 접촉 디바이스들은 여기 롱텀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롱텀 시험들은 되게 디자인 잘해야 되거든요. 시험 비용도 되게 비싼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 막 지노탁시시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5만 불씩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싼 시험들이에요. 시험 디자인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면 한국 시험기관에서 시험 디자인이 정확하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임플란테이션 테스팅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히모 컴패러빌리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 ASTM 히몰로시스가 있고 뭐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 스터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람보시스 테스팅도 있고 그다음에 스람보시스 테스팅 같은 거 할 때는 이식 시험 할 때 그 컨트롤 디바이스 둬가지고 기어가 제품하고 비교해 갖고 시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설계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그 종사하시는 제품이 롱텀 디바이스면은 제가 뭐 지금 회사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탁시커거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한국 시험기관들이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MDR하고 FDA 하는 걸 하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생물학적 시험 그냥 어레인지 해놓으면은 나중에 안 될 경우 많고 반드시 피니시 디바이스에다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토타입 같은 거에다 하시면 안 되고 피니시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다 판매할 제품
그 멸균 패키징까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 반드시 피니시 디바이스를 가지고 시험하셔야 돼요. 예, 생물학적 안전성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네요. 하여튼. 예, 지금 이제 FDA 510K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심사 기간은 90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80일의 보안 처리 기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좀 다릅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는 워킹데이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라고 하면은 주말은 이제 토요일을 빼야 되는데 그 FDA는 캘린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캘린더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90일이라는 거는 FDA가 갖는 심사 기간입니다. 그들의 심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30일에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90일 시점이 이제 10월, 11월, 12월 30일일까요? 12월 30일 정도가 되면은 승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근데 이제 FDA는 한 세 가지 단순히 보면 한 세 가지 단계의 심사 기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행정심사입니다. RTA, Administrative Review라고 해요. RTA, Administrative Review. 예, 제가 강조해드리면 나중에 질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TA, Administrative Review가 제일 첫 번째 진행되는 심사이고요. 이거를 진행하다가 RTA 보안이 나와요. RTA 보안.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갖출 걸 다 갖췄는지를 보는 심사인데 여기서 안 갖춰졌다 그러면은 보안이 나오는 건데 180일을 줍니다. 180일. 그러면은 180일의 심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정말 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제 FDA가 알려주질 않아요. 이걸 이제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 지금 팬데믹 기간에서는 FDA가 180일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RTA 보안이 180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180일은 제조사한테 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DA가 30일 썼어요. 그러면 60일이 남아 있잖아요. 30일 쓴 시점에서 RT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FDA 60일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부터 180일이 클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사는 이 제조사가 받은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보안을 다 처리를 해야 돼. 해소를 해야 돼요. 이건 다 대부분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해소를 하고 나면 이제 RTA가 끝나고 이제 FDA는 남은 60일의 심사 기간을 가지고 실질 심사로 들어갑니다. Substantive Review. 그래서 첫 번째가 RTA Administrative Review, 두 번째가 실질 심사 Substantive Review.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60일이 다시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질 심사가 시작되면서 보안을 또 줘요. 보안을 또 주면은 그게 이제 AI 보안이라고 하는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 또는 Deficiency Letter. 네, Deficiency Letter를 받으면은 이제 많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Deficiency Letter가 끝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꽉 채워진 영어로 Deficiency 보안 내용이 수십 장씩 나옵니다. 요즘 회사들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 성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디피션시를 받으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 심사에서도 180일의 시간을 받습니다. 6개월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해결했으면은 이제 마지막은 FDA에서 인터랙티브 리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FDA가 공문 레터 형식이 아닌 이제 만약에 보통 실질 그 심사까지 잘 진행하셨으면은 대부분 인터랙티브 리뷰 통해서는 승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 이런 거 보내달라, 저런 거 보내달라, 전화 물어봐갖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요 실질 심사가 잘 끝나고 인터랙티브 리뷰로 넘어갔다는 거를 이메일을 받으시면은 이제 한숨 돌리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됐구나.
이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꿀팁은 지금 이제 팬데믹 기간에는 실질 심사에 180일에서 이제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오라는 보안을 받았다고 치면 6개월이 이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특히 멸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가속노화도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속노화 챔버에 넣어가지고 상대를 그냥 가잖아요. 근데 가속노화 챔버에 넣기 전에 샘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FDA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FDA에서 요구하는 샘플 수량은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거나 유럽 CE에서 요구하는 수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샘플 다 완제품 만들고 그리고 가속나 챔버 넣고 그리고 시험하고 지금 이 얘기는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180일이라는 시간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페일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처음에 없었으면 이거는 제가 컨설팅 해보니까 컨설턴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의 핵심 역량은 그 개발한 기술의 50%, 제가 볼 때는 그 개발한 기술 50%, 그 기술을 테스팅할 수 있는 실력 50%예요. 둘 다가 50%예요. 그 회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뭐 마케팅 인허가 품질 이쪽에 다 역량이 있겠지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테크놀로지 역량을 따지자고 한다면 그 테크놀로지를 디벨롭한 기술 50%, 그거를 테스팅을 하는 실력 50%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력을 개발 엔지니어하고 테스팅 엔지니어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고 있고요. 팀을 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근데 한국의 지금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테스팅하는 엔지니어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안 받아가지고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페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이제 정부 과제금을 받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정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그 회사에 특히 만약에 경영진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이거를 되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시면은 여기가 FDA 승인이 안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거는 외부의 시험 기간을 맡기고 외부의 컨설턴트를 아무리 쓰셔도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테스팅을 하는 엔지니어링 역량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을 굴리고 있는데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인허가 RA 직원을 뽑지 말고 저는 이제 그 제조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RA 직원 뽑지 마시고 엔지니어를 어떻게 좀 빨리 엔지니어를 데리고 오시라고 테스팅 엔지니어를. RA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팅이 안 돼 있으면 RA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근데 기업체들에서는 또 뭐 인허가는 이제 RA니까 인허가가 안 되면 RA 부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중요하고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정말 빨리 성장하려고 있는 그런 지금 막 이렇게 뛰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 기기가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어딘지 잘 모르세요. 정부도 모르고 기업들도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네. 동등 비교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등 비교 평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중요한 겁니다. Does not raise different question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그러니까 이것만 이 표현만 쓰실 수 있어요. 딴 데다가 safety and effectiveness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결국은 제품과 이제 기어가 제품과 우리가 동등 비교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substantially equivalent, 예, substantially equivalent 요거를 판정받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품이 동등하다라는 걸 판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device has the same intended use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same 기술이 같거나 근데 기술이 같을 리는 없겠죠.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안전성과 유효성의 그러니까 임상적인 차원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제 검증을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예를 좀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제 predicate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결국은 이 의료기기 산업은 아시다시피 제도권 하에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분들이 이렇게 되게 민첩하신 분들이 회사가 제가 볼 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분들이 이제 주장이 강하시고 자신의 철학이 강하시면 회사가 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FDA라는 거는 그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 기여가 제품하고 같은 거가 승인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제품을 일단 같은 걸 하나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일단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 같은 걸 하나 만드셔야 돼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510K 승인 빨리 받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 애드업 해갖고 또 새로운 거 510K 내 제품 바탕으로 해서 받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이미 받아 있는 제품과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받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빨리 같은 거를 빨리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기업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금 더 전체적인 전략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투석할 때 쓰이는 카테터인데요. 그 이런 카테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프레디케이트를 나눠서 쓰실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카테터 팁이잖아요. 그러면 카테터 팁은 보통 이제 경도가 이제 강직도가 조금 낮은 유연한 원재료를 쓰죠. 그러니까 요 카테터 팁하고 카테터하고 원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체 바깥으로 나가지고 이제 투석하는 거 이제 꼽는 건 그러면 이제 익스텐션하고 원재료도 다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많이 서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만들 때 이제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벤치마킹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는지. 그래갖고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비슷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만 좀 다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봤는데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익스텐션 이 팁이 예를 들어서 뭐 폴리유레사인이고 하나는 PVC고 근데 우리 거는 폴리유레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팁은 똑같은 원재료잖아요. 근데 익스텐션이 원재료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용 목적이 같고 히모다이알리시스 투석 사용 목적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프레디케이트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익스텐션이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프레디케이트가 나오겠죠. 그럼 하나는 우리 거랑 팁이 같고 하나는 우리 익스텐션하고 이게 원재료가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퍼즐이 못 맞춰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제품 다 만들어 갖고 디자인 설계하기 전에 이런 거를 먼저 미국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동등하게끔 만들어야지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돼야지 우리 제품 막 그 연구원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거 나와가지고 막 이제 전혀 산으로 가는데 배가 산으로 간 상태에서 바다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일 빨라요. 승인 받기가. 그래야 승인 빨리 받으시고 또 사업을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정형외과 이제 올소피릭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여기가 이 중간에 쓰이는 미들본 프랙처가 있고 그 다음에 본 팁 가장 끝부분에 골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이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플레이트잖아요. 플레이트하고 스크루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인데 그 가장 말단에 있는 그 골 절단을 그 프랙처를 붙여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 미들 샤프트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제품은 미들 샤프트하고 팁을 다 그 플레이트를 넣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보니까 프레디케이트는 둘 다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미들만 하든지 아니면 팁만 하든지 프랙처만 잡아주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타깃을 한다고 한다면 어, 우리 제품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같게 할 수 있는 거 같게 하고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또 시간이 되어서 또 브레이크 타임을 15분 그렇게 가져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의를 오늘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 보니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들 답변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이 떠가지고 질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네, 질문을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성 비교평가 시 타사에서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원자재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동등하다라고 진행하게 되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510K 서머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FDA 510K를 제출하실 때 제조사에서 그 confidentiality라는 섹션에다가 FDA에 우리가 지금 FDA 제공하는 내용들은 기밀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FDA는 이제 그 제조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법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데 그 구글 하시면 FDA 데이터베이스라고 구글 하시고요. FDA 데이터베이스라고 구글 하시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510K를 찾는 그 서치 윈도우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평가 그 일단 기여가 제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재와 기술적인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는 510K 서머리가 있고, 공개가 안 되어 있는 510K 서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FDA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품명이나 또는 그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용 목적에 대한 품목 코드가 보통 FDA 그 세 글자 레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으셔서 그 510K 서머리를 최대한 많이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회사들의 서머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서머리를 가지고 동등 비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초반부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 비교 제품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10K 밖에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동등 비교 제품을 하나만 선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FDA도 그 하나의 동등 비교 제품과 심사를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 동등 비교 제품 A라는 제품의 기술상의 특질과 자사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함에 있어서 A 제품의 내용으로 커버가 다 안 될 때, B 제품의 자사 제품의 그 A 제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기술적인 특징이 B 제품에 같은 걸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B 제품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하시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 A 제품과 동등성이 다 판정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그 기여가 제품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시는 게 비교하기도 수월하시고 FDA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10K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기의 intended use가 다수일 때 intended use별로 predicate device를 몇 가지 디바이스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기는 intended use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tended use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취지는 그 사용 목적과 적응증을 많이 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게 잡고자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경우에는 그 품목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그 품목분류 코드에 정해져 있는 그 의료기기로 정의가 하나의 의료기기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FDA 같은 경우는 기여가 제품에 승인되어 있는 그 사용 목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기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사용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 아까 제가 여러 개를 하나로 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개들이 사용 목적이 같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용 목적이 같은데 기술상의 특징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모았던 거고요. 사용 목적이 다른 애들을 사용 목적을 더 많이 모아보려고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세 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 개의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intended use, 그러니까 그 기여가 제품 하나로 잡으셔야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FDA 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창상 피복제, 예, 그림류 제품의 경우 동등 비교 제품 원자재를 전체다 수 없어도 동등하지 않다라고 표시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문제없음이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일 명확한 방법이고요. 원자재가 이제 그 동등 비교 제품이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으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공통기준 시험 규격이기 때문에 아이솔 0993을 이제
FDA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가급적 시험의 방법들이 이제 또 시험 기간별로 다를 수가 있고, FDA가 인정하는 시험하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시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히모 컴패러빌리티, 또 임플란테이션, 그리고 특히 이제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창상 피복제의 경우에 원자재를 알 수 없는 제품을, 기여가 제품을 잡는 거는 저는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의료기기면은 이제 원자재가 다르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시험 자체를 진행을 해서 패스를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창상 피복제는 근본적으로 원자재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재료가 어떠한 성상의 원재료 물질인지에 따라서 생물학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성능이 좌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처 피부 이제 고름을 흡수를 잘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창상을 보호해주는 성능이 결국은 그 원재료로 좌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등성 비교 평가 시 타사의 제품 1개의 기능이 당사의 제품의 2개의 기능 중 하나일 경우 나머지 1개의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자정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 동등성 비교 평가 시 타사의 제품의 1개의 기능이 당사 제품의 하나의 나머지 1개의 기능에 대해서도 동등성 비교 평가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FDA에 이제 서미션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약간 법정에 서신다는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FDA는 어떤 면에서는 검사이면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변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변호인의 입장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거는 그 이제 의뢰인의 모든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에 가게 되면은 의뢰인의 좋은 내용을 주로 피력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개가 1개는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FDA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1개가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제 피력을 하고요. 이제 모델이 2개인데 같은 동등 비교 제품하고 같은 모델을 주로 이렇게 동등 비교표에 내세워 가지고 피력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모델도 이제 다르다는 거는 내용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추상적인 이 상황에서는 이거 그 어떤 절대적인 답변이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변호인의 입장으로 그 최대한 동등하다라고 피력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DA는 이제 검사 입장으로 너네가 이거 동등하지 않은데 그러면 더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논증이 오고 가는 겁니다. 보완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우리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피력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동등 비교 평가만으로 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서 왜 그 성능이 기술적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성능 비교 평가만으로는 되지 않고 주요한 기능의 경우에는 성능 시험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가지 제품에 대해서 FDA 510K 진행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제품은 코로나 중 시험 대응이 불가하여 RT에서 위조를 했고, 한 제품은 NSA를 받아서 재도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의 경우 첫 서미션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으실까요? 네, 불리한 경우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유리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withdraw를 하고 NSA 받은 이제 끝까지 가셨는데도 안타깝게 NSA를 받으셨으면은 제가 이제 심사를 진행해 보니까 FDA 심사자도 NSA 내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NSA를 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NSA가 나기도 싫다 그러면서 다 FDA 리뷰어도 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이제 상급자가 NSA 내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NSA를 내는 건데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또 그 FDA 심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FDA 서미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예전에 했던 심사자가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또 알고 있는 관계니까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서로 예전에 했던 그 첫 번째 심사해 줄 때보다도 또 한 1년 후에 심사 또 진행하는데 또 똑같은 심사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보다 더 친절하더라고요. 서로 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부정적일 건 전혀 없습니다. 뭐 미국은 근본적으로 세컨 어퍼튜니티 될 때까지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안 됐다고 해서 전혀 부정적인 보지 않고요. 다시 재도전하는 거를 뭐 여기서는 미국 문화에서는 좋아하고 또 FDA에서도 심사자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채팅창을 지금 봐서 이렇게 질문을 쫙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FDA랑 심사를 진행하는 게 별로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재미있진 않죠. 그래서 빨리 승인을 받고 끝내고 싶은 게 이제 모두의 바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딱딱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딱딱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TA 체크리스트, RTA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심사 보완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RTA를 잘 제출을 하면은 RTA 보완 없이 실질심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레귤레토리 차원에서 FDA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제공을 하면은 이제 RTA 보완 없이 넘어가는데 RTA 보완이 나오면은 180일의 보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FDA는 이제 FDA 의료기기 법이라는 것이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FD&C Act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Food, Drug and Cosmetics Act입니다. 그래서 FDA라고 할 때 이제 Food, 이제 Drug, 그다음에 and Administration이잖아요. 근데 그 FDA가 운영되고 있는 법령이 FDNC에 근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Food, Drug and Cosmetics Act. 이거는 이제 원래가 1930년대 발효되었던 법령이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푸드, 드럭, 코스메틱스, 화장품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법령 이름에 의료기기는 없었죠. 의료기기는 이때까지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수십 년 후인 1976년에 돼서야 FD&C 액트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멘드먼트라고 하고요. 그때 메디컬 디바이스의 이제 규제가 미국에서도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좀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제 FDA에서 그 식품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국이 있고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CDRH라고 합니다. CDRH. 그래서 510K 심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 CDRH를 통해서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라는 곳이고요.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바이올로직스 심사를 받게 되면 CBER 진행하시고 그다음 만약에 제약을 심사를 받게 되면 CDER라고 해서 CDER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FDA라는 그 조직이 크게 센터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는 의료기기를 관련하는 CDRH, 하나는
바이올로직스 관리하는 CVER, 하나는 제약을 관리하는 CDER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CDR에 이제 제출하는 부서 잘 맡겨왔냐, 주소를 맡겨왔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컨비네이션 디바이스인지,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약물 방출용 스텐트 같은 게 이제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디바이스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고 어려워지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0K 서미션에 근본적으로 이제 적합한지, 그러니까 혹시 PMA 디바이스 가지고 510K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혹시 약물 CDR, CBR에 가야 될 거 CDR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주소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셀프 체크해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하면서 이게 좀 많이 흐릿한데요. 제가 좀 잘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엘레먼츠를 잘 작성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페이지에 번호 적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행정적인 내용인데 모든 컨텐츠가 이제 영어로 작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영어로 다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 클래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진행하실 때 이 병원의 처방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를 이제 RX라고 하죠. 프리스크립션 처방용이고, 그다음에 OTC라는 거는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로서 이제 그냥 그 왜 한국에서도 그 이제 요즘 마켓이나 이런 데서 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구매하시는 의약 외품 같은 것 제품 있잖아요. 의약 외품. 손 소독제도 의약 외품이죠. 선크림도, 그러니까 여기 OTC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그래서 의료기기도 뭐 수술용 의료기기는 당연히 처방 온리겠지만 이제 그냥 그 이제 밴디지라든지 그런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그런 거 이제 OTC.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기기를 승인을 받으실 때 처방 전화 받아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OTC를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요. 물론 이제 OTC가 적절한 제품이겠죠. 그다음에 truthful accuracy statement,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recognize standards. 자, 이제 FDA, 이게 좀 많이 흐릿하네요. FDA 이 진행할 때 DOC라는 게 나오죠.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제 이게 이제 CE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CE 할 때 기술문서 만들어 놓고, 이제 기술문서 용어가 좀 바뀌었죠. MDR에서. MDD에서는 테크니컬 파일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만들어 놓고, MDR 체제에서는 예전에 Essential Requirements라고 그 기준에 맞게 제품이 의료기기가 준비되었다라는 문서가 요즘은 이제 GSPR로 바뀌었죠.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그러면 GSPR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게 DOC잖아요. 그 이제 인증기관의 C 승인을 설티피케이션 받게 되면은 우리 제품은 이제 그 MDR 규정에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에 적합하게 제작이 됐고 그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데클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FDA 진행할 때도 이 데클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데클러레이션은 어떤 걸 데클러레이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컨센서스 스탠다드와의 데클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허가 제품이 있는데 기허가 제품을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스펙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받을지. 근데 이 기허가 제품의 스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허가 제품이 승인을 받게 된 근거가 있어요. 그게 FDA가 인정하는 컨센서스 스탠다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혈관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비혈관 스텐트에 대한 그 FDA 가이던스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혈관용 가이드와이어에 대해서는 FDA 혈관용 가이드와이어에 대한 가이던스 문서가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진행하시는 제품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그 FDA가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읽어보시면 510K 서미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과 특별히 어떠한 퍼포먼스 테스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면은 그 예, 이 크래니얼 그 트랜스크래니얼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쓰이는 이제 그 RTMS라고 하는 이제 기술에 대한 또 FDA 가이던스 다큐멘트도 있고, 근데 없는 것들도 많고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자사 제품의 기술에 대해서 FDA 가이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FDA는 이렇게 한국 식약처처럼 이렇게 막 가이던스 문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쫙 정리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야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은 다음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 기어가 동등 비교하는 제품의 스펙을 모르더라도 일단 FDA가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있으면 가이던스 다큐멘트에서 지시한 성능 시험들을 진행을 하시면은 크게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기어가 제품과의 비교가 잘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어가 제품도 그 같은 그 각계 적용되는 그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성능 시험을 진행을 했고, 그 가이던스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성능 시험 방법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결과를 이제 충족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능 시험, FDA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동일한 성능 시험과 시험 방법대로 시험을 진행을 하시면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또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이던스 다큐멘트는 없는데 시험 기준에 대해서 FDA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기계적 안전성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IEC 60601-1하고 이제 IEC 60601-1-2 하면 이제 EMC 테스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DA 데이터베이스 지금 검색해 보셔도 돼요.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FDA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그게 딱 검색이 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화상으로 진행을 드리니까 이런 게 편리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FDA 데이터베이스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510K 어떻게 검색하냐, 여기 510K 들어가셔가지고, 사실 뭐 저는 이제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면 특별히 FDA 컨설팅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창상피복제 물어보셨죠? 창상피복제 품목 코드가 보통 FRO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굳이 기억을 할 필요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쫙 나오잖아요. 창상피복제가. 그러면은 이제 가장 최근 승인된 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또 우리 또 이제 차이니즈 컴퍼니즈들이 열심히, 중국 회사들이 보면은 열심히 승인받고 있어요. 중국 의료기기 회사들이 최근에 승인되는 거 보면은 한 30%는 중국 또 컨비네이션 디바이스. 예. 그래서 이게 여기는 보니까 510K 서머리가 없네요. 그럼 이제 얘는 없구나. 나가셨다. 이렇게 약간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검색해 보면서 510K 서머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 서머리 있네요. 얘는. 서머리 이렇게 풀아웃 하면은 서머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서 얘는 이런 사용 목적을 썼구나. 그러면 우리가 510K 얘를 가지고 기어 제품을 간다고 하시면 그냥 똑같이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스크립션 온리를 할지. 근데 이런 창사피복제는 오버 더 카운트도 체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쭉 보면은 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있나. 이거 상당히 정보가 있네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뭐 보면은 원재료 내용도 나오고요. 지금 이게 뭐
별규는 어떻게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네. 사용 목적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실 때 제일 지금 많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걸 고르기 위해 이걸 제대로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510K 첫 단추예요. 이 작업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되게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510K 첫 단추인데 일단 원재료가 같은지를 좀 보시고요. 원재료 내용이 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테스팅 서머리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같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테스팅 서머리가 근데 얘는 좀 테스팅 서머리가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는 오케이, 얘는 약간 이제 덮고 또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고 같고 가급적이면은 러머티리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러머티리얼하고 퍼포먼스 테스팅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를 기여가 제품으로 잡으셔야 이제 얘는 동등비율표까지 있죠? 보시면은 그리고 얘는 러머티리얼 나오네요. 퍼센티지까지 나오네요. 이런 거가 이제 같으면은 잘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찾은 경우도 있어요. 못 찾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제가 대부분 좀 같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얘는 퍼포먼스 테스팅까지 쫙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시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렇게 다 하시면 돼요. 요 시험 요렇게 여기 지금 기준까지 있죠. USP 791, BSEN 13726-1 이거는 이제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 기준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 시험 기관들이 협조를 좀 잘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이런 좀 독특한 시험 기준들은 좀 애로 사항들이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510K는. 네. 네, 보시면 이게 좋네요. 이게 좋은 겁니다. 지금 창상피복제 업체분들은 요 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201016 이런 510K 서머리가 좋은 겁니다. 시험들이 딱 뭐 있는지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좀 꿀팁을 좀 더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제 파일로 다시 돌아가야 돼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커버를 해드려야 될 영역들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들에 제가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잘 제대로 아시고 가시는 게 뭐 지금 사실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510K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여기가 Recognize Consensus Standards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PDF로 이렇게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어요. 있는 제품은 그것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전기기계적인 안전성 제품의 경우에는 그 IC 시험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0601-1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근본되는 게 60601-1이죠. 그러면 이제 60601-1을 쭉 찾아봐요. 쭉 찾아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자정을 넘어가서 여기 있네요. 지금 6061-1이에요. 지금 얘만 있어요. 그럼 이걸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게 FDA가 인정하는 스탠다드예요, 얘가. 근데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정기기계적 안전성 제품을 만드시면은 이제 국내 시험 기간에 이제 60601-1-1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면요. 거기서는 이제 보통 C 그 기준에 익숙하거든요. 한국 시험 기관들이 FDA보다. 그래서 그냥 아는 시험 기준대로 시험을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FDA는 어떻게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2005년에 초판이에요. 2005년 초판 나왔고 그다음에 2012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12년에 개정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2009년에 개정판도 있었고 2010년도 개정판이 있었고 이거를 다 컨솔리데이티드 다 합친 텍스트. 그래서 그 시험을 하실 때 시험 기관에 국내 시험 기관에 우리는 FDA를 진행할 거니까 시험 기준을 이걸 넣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시험 기준 판하고 다른 판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FDA 보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하실 때 시험 기관들 중에서 우리 이거 몰라. 이게 이제 어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거든요. 어메리칸 스탠다드는 나는 몰라. 이런 시험 기관들이 있어요. 제 경험에. 그런 시험 기관들은 알겠습니다. 그냥 굿바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시험 기간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60-1을 이제 알려드린 거고 1-1-2 이것도 EMC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EMC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지금 2014년을 2014년 버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개정이 돼요. 그래서 요 2020년 버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뭘로 해야 될지. 2014년 버전으로 해야 될지 2020년 버전으로 해야 될지. 그럼 이제 레귤레토리가 하는 일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레귤레토리가 FDA 승인 안 된 제품 승인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요구하는 거가 뭔지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4년 그 60601-1-2 버전의 2014년 버전이 지금 이제 2023년까지만 유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 버전은 2023년부터는 2020년 버전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버전은 2023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레귤레토리의 잡입니다. 시험기관들이 이런 거 안 해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레귤레토리의 잡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테스팅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예. 자, 거기까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전기기계적 그 의료기기를 다루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멸균 의료기기 회사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더 진행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강의가 한 10여 분 시간이 남아서 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적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있으시진 않으시죠? 여기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질문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좀 대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네요. 제가 딱 봐도. 현재 가속노화 2년으로 허가받고 동시에 리얼타임 3년 진행 중입니다. 리얼타임이 끝나려면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리얼타임이 끝나기 전에 가속노화 3년을 진행하여 리포트를 발급하고
3년을 진행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속노화 2년으로 승인을 받으셨고요. 리얼타임 3년을 진행하시고 있고 1년이 남아 있는데 리얼타임이 끝나기 전에 가속노화 3년을 진행해서 3년으로 변경. 지금 그 FDA에서 보면은 임플란트 되는 디바이스들은 리얼타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기기가 그 임플란트 이식되는 의료기기시면은 리얼타임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식되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은 가속노화 3년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510K를 진행하셔서 유효기간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예, 유효기간,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510K FDA는 식약처하고 좀 다릅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는 변경이 있을 때 경미한 변경도 있고 주요 변경 이제 심사도 받는데 FDA는 변경에 대한 심사가 없습니다. 그냥 510K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은 어떻게 변경이 그러니까 주요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이 있다고 치면 경미한 변경은 그냥 자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IFU 내용이 변경됐다든지 사용 목적 말고요. 그냥 이런 간단한 설명 내용들. 그런 거는 그냥 자사에서 변경 이력 관리, 품질 관리를 하시면 되고 FDA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GMP 인스펙션 할 때 다 검토할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유효기간 변경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성능 시험을 유발하는 변경. 그러니까 유효기간 변경하면 당연히 가속노화 시험 다시 하셔야겠죠. 그럼 추가적인 성능 시험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거는 정말 또 꿀팁입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FDA 일하면서 얻게 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변경이 됐는데 성능 시험을 새로 해야 돼요. 또는 원재료가 변경되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시 해야 되는 정도의 변경은 반드시 510K를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510K. 그쵸. 스페셜 510K가 이제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테터의 경우에, 그러니까 제조사가 기업가 제품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변경이 생겼는데, 카테터가 다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카테터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 끝단에서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유연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테이퍼링 되는 구간이 뭐 더 짧아졌어요.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자인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 변경이 아주 그렇게 크게 사용 목적과 영향받지 않는 그런 변경일 경우에는 스페셜 510K를 진행을 하시면은 스페셜 510K는 이제 FDA 심사 기간이 30일이고 트레디셔널은 9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점. 예.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스페셜 510K는 이 그 달라진 디자인 변경에 대한 성능 시험 위주로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프로그램.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프로그램이요. 이게 FDA가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 많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니까 뭔가 이렇게 FDA가 잘 대우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어요. 제가 가이던스를 읽어보니까 이게 전혀 브레이크스루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를 하려면은 어 그 임상 시험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스루니까 지금 없는 사용 목적이잖아요. 임상 시험을 그거를 FDA하고 어그리된 프로토콜로 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임상 시험 설계부터 FDA하고 어그리를 해가지고 임상 시험 설계하고 그래서 임상 시험 진행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브레이크스루 받으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될 절차 같게 들리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기 수술기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를 보신 것 같네요. 예, 가이던스에서 동물 시험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예, 예. 왜냐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히스토패설로지컬 그
조직병리적인 부분이 연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계적인 비임상 동능 시험으로는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인비보나 엑스비보로 동물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내용들. 퍼포먼스 테스트가 510K 메인 키 맞습니다. 510K 메인 키입니다. 레귤레토리가 메인 키가 아닙니다. 퍼포먼스 테스팅입니다. 네,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레귤레토리는 정말 똑똑하신 스마트한 분 몇 분만 있으시면 되고요. 이 퍼포먼스 테스팅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몇 명인지 다시 회사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근데 지금 510K 메인 키 밸리데이션을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자사에서 못 하는 경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성능 시험을 자사에서 합니다. 외부에 안 맡겨요. 네. 왜냐면 다 자기 인하우스 엔지니어들인데 왜 외부에 맡겨요? 다 자사에서 해요. 제가 일했던 미국 기업들은 그 엔지니어 막 부서만 막 몇백 명씩 있어요. 예. 그거 그렇게 투자를 한다니까요. 미국 기업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 기업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잖아요. 저는 항상 복잡하게 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단순하게 비즈니스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심플한 게 승리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삼성 메디슨이면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의 그게 재원이 있으실 텐데 미국 엔지니어를 스카우트를 하십시오. 미국 엔지니어에서 그 지금 메디슨 분야의 미국 엔지니어를 그 미국 글로벌 기업의 테스팅 엔지니어를 그냥 스카우트 해갖고 데려와가지고 그 매니저의 노하우와 역량을 다 이렇게 전수를 하는 게 삼성의 제일 득이 되시고 그거를 시험 기간에 맡기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안 나왔으면 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 시험 기관들은 또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험 기관들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수십 년 동안 테스팅만 하는 엔지니어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공부해갖고 따라가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거 뭐 제가 테스팅 엔지니어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해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그것만 하는 친구를 데려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든가 통째로 아니면 엔지니어를 데리고 오든가.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필요해요. 네. 컨설팅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 돈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회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대로 내부 강화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임상시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 미국 내 병원에서 인종별 시험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FDA는 무조건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인종별 차이가 임상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진단 제품들 IVD 체외 진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FDA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뭐 어떻게 자국 보호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그 사이언티픽한 관점에서도 이제 그 인종적인 요소도 있지만 미국 병원의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병원에서 잘 치료됐던 의료기기가 유저빌리티 차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연결이 잘 안 되면은 미국 병원에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다 그런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병원에서 임상을 할 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임상을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신다면은 그냥 미국에서 하시고요. 근데 미국에서 하기에는 돈과 재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중간에서 헤매시면 고민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네. 그냥 항상 심플하게 비즈니스는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실 거면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하는 걸로 추진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필요 없는 적응증으로
빨리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사에서 시험된 진행 세신 규격 엠페드 인저널 예,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아이솔 0993도 마찬가지죠.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시험의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그 이제 밸리데이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임상 시험도 디자인 밸리데이션 하나죠. 근데 뭐 멸균 밸리데이션이라든지 클리닝 밸리데이션, 디스인펙션 밸리데이션 이런 거는 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밸리데이션, 임상 시험도 큰 개념에서 밸리데이션이고 임상 시험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FDA가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리비전에서 시험 방법이 다르면은 FDA가 요구하는 리비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임상 시험 성적을 예, 소기업의 경우에도 시험 성적서만 제대로 준비가 됐으면은 FDA에서 문제없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부 시험 기관에 맡기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첫 번째 표지는 쫙 이렇게 화려합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근데 이제 딱 두 번째 표지 가면은 내용이 없어요. 테스트 메서지가 없어요. 그냥 이제 붕어빵인데 붕어빵만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리고 FDA가 내용물 어딨냐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외부 어떤 이제 거칠의 이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능 시험은 근본적으로 자사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퍼포먼스 테스팅 항목은 기술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애로 사항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FDA가 프리서미션이라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사가 일단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테스팅을 많이 해봐야 이제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GLP 그쵸. 이제 FDA에서는 그 GLP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GLP 시험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 아마 노터스라는 시험 기관에서 아마 GLP로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노터스 좀 비용이 비싸다고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동등성 비교를 위한 기기를 하여튼 그래서 노터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저는 노터스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터스에서는 GLP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등성 비교를 위한 기기를 선정 시 오래전에 인정받은 게 좀 있을까요? 예, 너무 오래전에 하신 건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FDA가 그때 적용했던 기준은 너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10년, 10년 안에서 10년 전까지 가면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를 이렇게 또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아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2014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4개 강의를 진행해 드린 걸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내일 또 질문을 제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서 같은 링크로 9시 30분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같은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강의 종료 후에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평가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번 교육에 대한 수료증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평가까지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